5일차 첫 번째 일정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있는 디라벨 정원입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왔던 장소로 유명한 아담한 정원이고 5분 정도 구경했어요. 공원을 지나 선택 관광 중의 하나인 호엔 잘츠부르크 성으로 갑니다. 호엔이 높다라는 뜻이어서 높은 곳에 있는 성입니다. 성으로 가는 길에 유명한 쇼핑가인 게트라이데 거리가 있어요. 이 노란 집은 모차르트가 태어나서 17살까지 살았던 집인데 현재는 모차르트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걸어 올라가면 성이 보이는데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갔어요. 1분에서 2분 정도 가파른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때는 뭐 수신기도 없고 뭐 그런 데였어. 유럽에서 가장 큰 성인 호엔 잘츠부르크 성입니다.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는 성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성 중에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성이라 만년설 아래에 있는 잘츠부르크의 동화 같은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사진도 잘 나와요. 이거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잘츠부르크의 시내 전망입니다. 성을 구경하고 내려오다 보면 가이드님이 추천하는 최고의 포토스팟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성에서 내려와서 1시간 정도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참고로 여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작은 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차르트가 단골이었다는 토마셸리 카페예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케이크들이 한가득 있는데 종류가 많아서 선택하기 힘들었어요. 음표 모양의 조각 케이크랑 엄마는 아인슈페너, 저는 카푸치노를 시켰습니다. 저는 원래 얼죽아인데 유럽 카페에는 아이스 커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계속 카푸치노만 마시는 것 같아요. 모차르트의 도시인 만큼 모차르트와 관련된 상점들이 많은데 여기는 모차르트 초콜릿을 판매하는 상점이에요. 가격대가 좀 있어서 많이는 못 샀습니다. 중식으로는 중국식을 먹으러 왔어요. 또 국경을 건너 슬로베니아로 이동합니다. 3시간 정도 이동했어요. 유럽의 청정국가? 슬로베니아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블레드 호수예요. 알프스 빙하가 녹아내려 만들어진 빙하 호수인데 여기 절벽에 있는 게 블레드 성입니다. 선택 관광 중에 하나인 전통 나룻배를 타고 저기 보이는 마리아 승천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오빠야 멋있어. 이 성당에서 주말에 결혼식도 많이 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안고 이 99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무려 1000년이 넘은 성당입니다. 아버님 벌써 내려가면 안 돼. 벌써 내려가서 또 할 거. 성당 둘레길을 산책하다가 다시 나룻배를 타고 돌아 나가는 코스예요. 버스를 타고 근처에 있는 블레드 성에 왔어요.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절벽에 자리한 성이에요. 블레드 성 전망대에서 마리아 성당과 블레드 호수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블레드 호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넓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블레드 성입니다. 성곽에 올라와서 보는 전망도 정말 멋진데 여기가 사진이 좀 잘 나오는데 모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차로 40분 정도 이동하면 슬로베니아의 수도 루블라냐에 도착합니다. 우리나라 명동과 청계천 느낌 나는 곳인데 다리 밑에 루블라냐차 강이 흐르고 성 프란체스코 성당도 보이고 루블라냐의 중심 프레세렌 광장도 보이고요. 나란히 놓여있는 3개의 다리, 트리플 브릿지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가이드님이 추천해준 빵집인데 바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돼서 딱 한 개씩만 먹어보기로 했어요. 왜 사람들이 유럽빵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녁으로는 라자냐를 먹으러 왔어요. 라자냐와 곁들일 하우스 와인도 따로 시켰습니다. 기대했던 메뉴 중 하나인데 와인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좀 느끼했습니다. 후식으로는 요거트가 나왔는데 디저트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30분 정도 거리에 크란이라는 숙소가 있는데 유럽보다는 중국 느낌이 나는 숙소였어요. 동양화가 걸려 있고 침대도 있고 방은 꽤 넓은 편이었어요. 또 소파가 있고 TV도 있고 큰 옷장이 있고 화장실은 샤워 부스가 막혀 있어서 좋고 세면대가 2개라 좋습니다. 또 3시간 넘게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식을 든든하게 먹어둡니다. 3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해서 플리트 비치에 도착했어요. 올라가세요. 내려가세요. 선택 관광 중 하나인 라스토케 동화마을이에요. 여기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입부터 판타지 영화에 나올 법한 풍경이 펼쳐져서 다들 쉬지 않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리트 비치의 떠돌이 개도 저희를 환영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남자가 있었는데 물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가이드님도 신기했는지 같이 찍으시더라고요. 물고기 사나? 물이 정말 맑고 깨끗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이 맑고 깨끗한 물에서 자란 송어구이예요. 가이드님을 따라 마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를 왜 동화마을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비현실적인 풍경이었어요. 이렇게 한적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1시간 정도 거닐면서 구경하는 일정이고 여기도 송어 맛집이라고 하는데 테라스에 앉아 멋진 풍경을 구경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이런 풍경을 보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는데 정작 주민들은 이 폭포를 시끄러워 폭포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내 뒤에서 엄마가 들고 가는데? 점심은 플리트 비치의 송어구이를 먹으러 왔어요. 플리트 비치의 호수에서 자란 신선한 송어를 사용하여 비린내와 잡내가 없었습니다. 근데 약간 무섭게 생겼어. 이건 제가 유럽 와서 먹은 맥주 중 가장 맛있었던 크로아티아 레몬 맥주예요. 30분 이동해서 드디어 플리트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여행지 1순위였는데 이날 날씨까지 받쳐줘서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플리트 비치는 16개의 호수와 90여 개의 폭포로 이루어진 광활한 규모의 공원으로 크로아티아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꼽는 곳이고 트레킹 코스가 A, B, C, D, E, F, H, K 코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공원 면적이 여의도 크기의 100배 정도 되기 때문에 다 보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저희는 그 중에 1시간 정도 트레킹해서 볼 수 있는 A 코스였어요. 일부러 플리트 비치와 깔맞춤해서 옷을 입어봤는데 잘 어울리나요? 에메랄드빛 물색이 영롱해서 한번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플리트 비치에서는 물에 떠있는 잡초조차도 아름다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호수가 에메랄드빛을 띠는 이유는 호수 바닥에 석회 성분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이래요. 물고기는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잡아먹어서 그런지 송어도 딱 한 마리 봤어요.
걷기 쉬운 산책로로 잘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다만 좁고 난간이 없는 길도 많아서 넋을 잃고 보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워서 요정의 숲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걷다 보면 동굴도 보이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모래 호수랑 크고 작은 폭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제가 꼽은 가장 멋진 폭포는 짠! 무지개가 자주 뜨는 곳이라 이런 멋진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리트 비치에서 가장 큰 폭포, 벨리키 슬라프 폭포예요. 이 폭포는 멀리서 보면 더 멋있고 나가기 전 출구에서 바라본 모습이 가장 환상적이었어요. 차로 2시간 정도 이동해서 자그레브에 있는 푼티자르 호텔에 도착했어요. 여긴 좀 특별했는데 먼저 호텔 지배인님이 샴페인으로 저희를 맞이해줬고 장검을 이용한 샴페인 커팅식이 있었습니다. 샴페인 한 잔씩 하고 지배인님 가문의 역사가 담겨있는 보물창고를 보여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요리책이에요. 기네스북에도 오른 세계에서 가장 작은 요리책인데 200여 가지의 레시피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이날은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런 중세 느낌 나는 의자에 앉아서 먹었어요. 연주 소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보니 피로연 파티가 있어서 잠깐 구경했습니다. 좀 부럽더라고요. 이젠 익숙해진 식전 스프를 먹고 저녁으로 고기와 감자를 먹고 후식 디저트인데 익지 않은 반죽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오래된 유럽풍 호텔인데 이 호텔에는 그림이 정말 많았어요. 웬만한 미술관보다 그림이 많더라고요. 방에 걸린 액자 때문에 잘 때 무섭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의 방이었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연상시키는 깔끔한 욕실이었습니다. 호텔 바로 앞에는 한적한 주택가가 있는데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청담동 같은 부촌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식 먹는 식당인데 역시나 그림이 많고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멋집니다. 조식으로는 그릴로 구운 호박이랑 버섯이 나와서 좋았어요. 7일차는 자그레브에 있는 공원에서 시작합니다. 쌀쌀한 이른 아침이었지만 산책 나온 개도 보이고 떨어진 꽃잎들이 감성적으로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렇게 이쁜 공원들을 몇 개 지나 걸어가다 보면 자그레브 만남의 장소인 반 옐라치치 광장이 나옵니다. 광장에서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라디체바 거리가 나오는데 일요일이라 그런지 상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광장 근처에 위치한 자그레브의 랜드마크, 성 마르코 성당입니다. 지붕 위의 모자이크가 독특하고 아기자기한데 크로아티아가 14세기 마녀사냥의 시초였다고 해요. 이 성당 앞에서 마녀사냥 화형식을 거행했는데 듣고 나니 좀 쎄하고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는 실현 박물관인데 실현한 사람들한테서 기증받은 물품을 전시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한 주부님이 이혼 후에 기증한 태화 고무장갑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유시간에는 광장 근처에 있는 돌라체 시장에 갔어요. 계단 아래는 꽃시장이 있고 계단 위로는 과일시장이에요. 일요일이고 이른 아침이라 연대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매대에 과일을 늘어놓고 파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저녁에 호텔에서 먹을 포도를 샀습니다. 테라스 카페에서 카푸치노를 먹으러 왔는데 크로아티아가 물가가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다시 일행들을 만나서 골목골목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은 구시가지로 들어왔어요. 점심으로는 돈가스와 맥주를 먹었는데
고기가 두툼해서 엄청 배불렀습니다. 이건 후식 티라미슈. 그리고 버스 타는 데까지 트램으로 한 정거장 이동을 했어요. 또 3시간 30분 정도 차를 타고 부다페스트로 이동합니다. 뭐 하시게? 여기는 헝가리 역사가 녹아있는 영웅 광장인데 헝가리 독립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광장으로 가운데에 높고 흰 기념탑이 있고 양옆으로 헝가리의 역대 왕들과 영웅, 헝가리를 만든 부족장들의 동상이 있었어요. 광장 근처 공원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다가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먹으러 왔어요. 선택관광으로 진행한 다뉴브강 야간 유람선이에요. 바글바글하게 타는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 팀만 타는 전세 유람선이라고 해서 고민 없이 선택했어요. 유럽 3대 야경으로 꼽히는 국회의사당의 야경입니다. 4월에서 6월에 갈 때는 해가 좀 늦게 지기 때문에 완전한 야경은 아니고 이 정도의 야경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갈 때는 해가 좀 덜 진 상태라 완전한 야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뻤습니다. 저기 세첸이 다리도 보이고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커다란 궁전이야. 이 궁전이 오른쪽에는 내일 보러 갈 부다 왕궁도 보이네요. 내일 저기 가. 배가 유턴해서 돌아올 때는 더 어두워져서 별빛이 쏟아지는 듯한 야경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 호텔은 엑스포 콘그레스 호텔이에요. 부다페스트 시내 근처에 있는 깔끔한 호텔이고 방이 크진 않은데 최신식으로 깔끔하고 커피포트랑 생수도 있었어요. 화장실도 엄청 깔끔하죠. 조식도 가짓수도 많고 맛있었습니다. 유럽에서의 마지막 조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워서 더 많이 먹었어요. 어제 유람선 타면서 봤던 부다 왕궁에 왔습니다. 현재는 역사 박물관과 국립미술관으로 사용 중인데 화려하진 않지만 왕궁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정말 화려합니다. 부다 왕궁이 있는 쪽이 부다 지역, 반대쪽이 페스트 지역인데 부다 왕궁이 꽤 높은 곳에 있어서 페스트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왕궁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니 케이블카 타는 곳도 있고 헝가리 대통령 집무실도 있었어요. 저희는 걸어서 올라갔지만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차시 성당을 보러 왔어요. 정식 명칭은 성모 마리아 대성당. 화려한 타일의 지붕과 우뚝 솟은 첨탑이 멋진 성당입니다. 헝가리 왕들의 대관식이 거행된 역사적인 장소로도 유명한데 바로 옆에는 성당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어부의 요새가 있었어요. 부다페스트 전망 포인트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보는 페스트 지구의 전경이 아름다워서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곳입니다. 특히 이 구멍에 앉아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저도 한 장 건졌어요. 중세시대에 어부의 마을이 있었던 곳에 지어진 요새로 어부의 요새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여기 올라가도 전망을 볼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올라가 보진 못했어요. 부다 지역을 떠나 이제 반대편 페스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버스를 타고 다리 하나 건너가면 성 이슈트반 대성당이 나오는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성당 내부랑 위 전망대에서 부다페스트 전체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다고 해요. 전망은 너무 많이 봐서 패스하고 쇼핑했어요. 점심으로는 헝가리의 대표 요리인 굴라시를 먹었는데 고기, 야채, 향신료를 넣고 만든 헝가리식 스튜예요. 그리고 메인으로는 고기와 감자. 후식 팬케이크입니다. 페스트 지역으로 넘어오니 건너편 부다 지역의 부다 왕궁과
마차시 성당이 보이네요. 마지막 날은 여유롭게 2시간 이상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시내 돌아다니면서 마켓 구경도 하고 쇼핑도 했습니다. 여기는 부다페스트에서 아주 유명하고 오래된 카페인데 고풍스러운 내부 인테리어에 전문 파티쉐가 만들었을 것 같은 디저트들이 한가득 있었어요. 가격은 좀 사악했습니다. 카푸치노와 차이라떼, 디저트 1개를 시켰는데 다 해서 4만 원 조금 넘게 나왔어요. 일단 카푸치노는 맛있어서 바로 원샷 때렸고 케이크도 너무 달지 않고 맛있어서 다 먹었습니다. 엄마가 마시다 남긴 차이라떼도 제가 다 마셨어요. 마지막으로 쇼핑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헝가리에서 유명한 토카이 와인인데 꿀맛이 나서 술 못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와인이에요. 헝가리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헝가리 오면 약 쇼핑을 많이 하는데 비타민의 원조가 헝가리라고 해서 비타민을 샀습니다. 헝가리에 오면 빼놓지 않고 꼭 사가는 게 악마의 발톱. 우리나라 케토톱 같은 건데 관절염 같은 통증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아빠 선물로 샀습니다. 크로아티아 발사믹 소스는 시식해보고 맛있어서 샀고 할슈타트 소금은 가이드님이 선물로 쏘셨어요.